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해 0.8%가 예측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막 추경도 한다고 하고 유동성을 공급하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안 흘러가게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 부동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경기는 더 위축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만 오르는 거의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른다고 고용이 증가합니까? 집값이 올라간다고 여러분 소비가 증가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이 커져서 소비를 줄여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수의복덕방 이광수입니다. 저는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 분석하고 있고요.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을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건설회사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해 주셔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어떻고 또 전망은 어떤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결과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이게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대표님의 이 전반적인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동 요인, 변화 요인은 사실 정책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치적 변동성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저희가 정책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정책이 나올 거다 그런 예측은 할 수 없으니까 좀 어려운 국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 요소를 빼고는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관심 있게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책의 변경 요소를 빼고는 최근에 그러니까 특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의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의 정책 자금을 비롯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유동성이 투입된 영향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는 그렇게 막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대규모로 유입되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었던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장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다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긴 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보통 어떤 변화를 좀 보였었나요? 공교롭게도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많이 오르고요. 보수가 집권하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 과거의 모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또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좀 같은 패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보이고 계시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우려인가요? 기대인가요? 우려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네. 대부분은 집이 있으시거나 집이 많으시거나 그런 분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봐봐라, 그동안 한 3번의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가 있었는데 대부분 집값이 올랐다. 그래서 집값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만 따지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저는 걱정보다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상관관계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보 정부 기간 내에 집값이 올랐으니까 상관관계는 있는데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그 시장 상황이 좀 그랬던 거죠. 물론 정책에 약간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그게 인과관계보다 상관관계라고 보고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어떤 경제 상황이나 자산 시장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아주 단순한 비유만 해드리면 여의도에 봄에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4월이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벚꽃 보러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와서 벚꽃이 핀다. 그런데 둘의 상관관계는 있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벚꽃이 피는 게 아니라 봄이 와서 벚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매년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오니까 봐봐, 벚꽃 피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하게 안 들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산시장,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와 상관관계를 좀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하게 진보 정부가 집권한다고 했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나 시장 상황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정책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번에 부동산 공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원론적인 공약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급을 증가시켜서 어떤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주거복지를 이루겠다. 그래서 이제 주택 공급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좀 확충하겠다. 또 하나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이 정책이 사실은 핵심이었는데 이건 뭐 크게 이견이 없는 정책이어서 잘만 이루어지면 시장의 안정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충분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겠죠. 근데 관건은 뭐냐면 공급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고 또 뭔가 인허가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빨리 이루어질까라고 기대는 시장에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가격이 오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 정책 이제 별게 없겠네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후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추후로 시장의 변화가 좀 이어지면 어쨌든 정부가 그냥 방관만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저희가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 특정 정책이 잘못 시행될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가장 좀 경계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중요한 건 지금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려고 집을 사고 팔면은 집값이 이렇게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근데 막 집값이 지금 주식처럼 움직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이 지금 투자화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화돼 있는 시장에서 정책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사람의 심리를 움직이는 정책이요. 그러니까 심리를 막 그래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거나 아니면 기대감을 높이거나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시장의 변동성을 훨씬 더 키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정책보다도 조금 뭔가 긴 호흡의 정책 그리고 뭔가 좀 본질적인 그런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심리라는 게 사실 예측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면 집값이 올라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 그러면 예전처럼 단순하게 접근하면 집값 올라? 그러면 세금 많이 때려.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는요. 그렇게 안 움직인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세금을 많이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세금 많이 내?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올리지만 나중엔 내리겠네. 혹은 세금이 올리니까 나는 버텨야지. 뭐 이렇게 심리가 예측 외로 반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리를 자극하는 정책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좀 본질에 충실하고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대표님이 보시기에 가장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동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심리 차원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좀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장에 가장 시급하게는 어쨌든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해 0.8%가 예측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이었던 시점은 1990년대 이후로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낮춰진다는 건 거의 뭐 IMF급, 글로벌 금융위기급으로 한국의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뭐 여러분도 사실은 그걸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막 추경도 한다고 하라고 유동성을 공급하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안 흘러가게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 부동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경기는 더 위축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만 오르는 거의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경제 살리기에 집중된 유동성이 네. 그러니까 왜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되냐면 부동산은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른다고 고용이 증가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집값이 올라간다고 여러분 소비가 증가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오히려 불안이 커져서 소비를 줄여요. 네. 그리고 월세 전세가 같이 오를 텐데 그러면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 차단막을 만들어야죠. 이게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추경도 예고가 되어 있고 또 한국은행에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또 할 거라고 또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가격이 오를 수 있죠. 지금보다 더요. 예.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그거를 차단하는 뭔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오르는 건요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기초 체력이 좋아져서 수요가 증가해서 막 오르는 거는 사실은 그게 쉽게 변동이 크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라든지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거나 이런 불안 심리에서 오르는 거는 이 집값 오르는 게 쉽게 말해서 떨어질 수도 가능성도 크다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하반기에 집값 오르는 게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거죠. 그렇다면 이 집값 오르는 게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반기에 유동성이 풀리면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쵸. 또 하락의 위험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이후에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를 때는요. 공교롭게도 무주택자들이 집을 산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거나 투자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팔아요. 그래서 막 무주택자 분들은 대출을 일으켜서 또 그 올라가는 집을 또 잡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정말 실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이 있어야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실수요에 대한 좀 욕구가 큰데 언제쯤 그럼 집을 사는 게 좋은 시기라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지만 내 집 마련은 집값이 떨어졌을 때 해도 된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그렇지. 네. 근데 여러분 2년 전 뭐 2022년도 2023년도에 집값이 떨어진 경험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집값 올라가는 게 제가 분석하기로 이렇게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쉽게 말해서 기초 펀더멘탈이 견조한 상황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 사상 누각일 수 있다. 그러면은 집값이 다시 떨어질 때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집값이 떨어질 걸 기대하면서 뭔가 내가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불안감이 더 가중되는 거죠. 그런데 좀 엄밀하게 또 생각해 볼 지점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 서울에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경기도 일부 지역하고. 네. 근데 이런 지역만 잘 보면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막 수요가 일어나기에는 또 한계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 전셋값 같은 경우에는 17주 연속 상승세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가 계속 상승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이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가 증가할 거다. 근데 지금 갭 투자는 거의 하지 못해요. 서울에서. 왜냐하면 집값이 훨씬 더 빨리 올랐기 때문에 네. 갭의 격차가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지금 매매가가 전세 대비해서 4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르니까 갭 투자가 쉽지 네, 않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이 야, 그럼 나 그냥 집 살래.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전제 자체는 지금의 전세 보증금 자체가 내 돈이라고 가정했을 때가 가능해요. 그러면 내 돈이었다 가정했을 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전세 보증금의 거의 20-30%는 대출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난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사야지. 사실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집을 사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이제 두 수요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정책 대출을 받아서.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갈아타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둘 다 전세 가격하고 사실은 상관없는 수요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막 집값이 또 오르고 이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값 상승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매년 다른데 네. 매 시기마다 다른데 2022년도에 집값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네. 집값이 하락하니까 정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집값만 빠지면 난리를 쳐요. 세상 망할 것처럼. 그래서 시장에 거의 80조 원에 이르는 유동성이 2년 동안 공급돼요.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 대출, 특례 보금자리 할 것 없이 막 그러니까 시장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른 이유죠. 2023년 이제 말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정책 자금 대출가 수요를 일으킨 원인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줄어요. 어떤 공급이냐면 사람들이 파는 매물의 양이 줍니다. 네. 근데 왜 줄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 영향이 있었어요. 재건축 재개발을 막 한다고 하니까 네. 안 팝니다, 사람들이. 뭐 여기 조금 있다 재건축할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2,000세대가 넘는데요. 매물이 그래도 한 예를 들어서 뭐 50건, 70건, 80건 했거든요. 네. 근데 재건축 재개발 한다니까 7건으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책 대출 받아서 살려는 사람들은 있고 팔려는 사람들은 줄고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오르는 건 정책 영향이 가장 컸다. 정책이 집값을 올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